허생전 빠진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0-1 제목을 이렇게 숫자를 붙여놨는데요. 그 앞달라까지의 내용이, 변씨에게 허생이 돈을 갚죠. 돈을 갚자, 변씨가 놀라서 그 돈을 다 받지 않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허생이 거절하죠. 자, 그 장면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변씨가 이제 허생이, 돈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 받지 않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란 변씨가 궁금해서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변씨가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는데 조그만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입니다. 근데 변씨는 허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냥 돈만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궁금해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남산 밑에 살고 있던 그 조그만 초가집 근처에서 한 늙은 할미가 이제 등장하죠. 우물통에서 빨래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늙은 할미에게 변씨가 물어보는 거죠.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그러자 허생원 댁입니다. 자, 가난했고 글공부만 좋아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부인이 혼자 살고 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낸다. 자, 이와 같은 정보를 늙은 할미의 입을 통해서 변씨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제서야 변씨는 그의 성이, 그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어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허생이라고 하는 거는 본명이 아니고 허씨가 이제 성씨고요. 생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선비를 가리키는 일반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허씨, 선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성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락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 늙은 할미의 역할인데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늙은 할미는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어떤 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아니죠. 다만 이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혹은 등장인물인 변씨에게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목 확인해 볼게요. 변씨가 허생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또 한번 돌려주려고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허생은 당연히 또 받지 않고 거절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아까 군문단에 나왔던, 신문단에 나왔던 그런 내용과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허생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죠?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적 재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공적 재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 아까 우리 앞부분 신문단에서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게 또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허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냐. 자,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다. 참, 배짱도 좋네요. 당신이 나 도와줘. 이렇게 다짜고짜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이 가끔 나를 와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또 혹은 옷을 좀 제공해주고, 자, 나는 그러면 충분히 족한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양식과 최소한도의 의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허생의 태도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자성어로 바꾸면, 자, 다 알다시피 안분지족과 그 다음에 안빈낙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고1을 이제 2학기쯤 되면
이 정도의 한자성어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에 이런 한자성어를 직접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올 리가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와 관련된 시조, 자, 시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시조가 떠오릅니까? 보리밥 풋나물을 안 맞춰 먹은 후에 다이끈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자, 그런 시조가 있죠. 자, 이 시조가 보리밥 풋나물. 자, 이게 소박한 음식이지만 이걸 먹고 만족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안빈낙도 안분지족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 또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칸 지어내어. 자, 초가삼칸을 지어서 그것을 가난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만족하며 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분지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 시조는 조금 생소하지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집방석 내에 오지 마라. 여러분, 집방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소재 아닙니까? 자, 우리는 낙엽 위에 앉으면 돼. 낙엽 위에 앉고 살면 충분하다. 자, 인간적인 거 필요 없다. 자연의 소박한 것을 우리는 만족한다. 자, 여러분, 이 시조의 종장 부분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이야,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자, 박주산채가 있어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 소박한, 박주라고 하는 소박한 술입니다. 막걸리 같은 술을, 거친 술, 박주, 거칠 박자에 술 주자에서 박주란 말은 거친 술, 막걸리 같은 술을 가리키고요. 산채는 나무를 가리킨 나물, 그 나무를 안주 삼아서 먹어도 나는 만족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조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가 들어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조를 좀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변씨가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 번 권유하고 설득했지만 허색은 그것을 절대 거절합니다. 자, 변씨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이 부탁한 대로 허생의 집에 가끔 들러서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그것을 갖고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허생은 그것은 흔연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양이니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적은 재물은 그냥 조금, 사적 재물은 조금만 가지고 자, 그것들은 일단 수용을 하죠. 그러나 혹 많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나에게 이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자, 적은 돈은 그냥 부담 없이 그걸 받아서 쓰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돈은 재앙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건 사적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 그런 사적 재물에 대한 역시 부정적 태도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술에 대해서는 역시 술은 좋아합니다. 자, 술병을 들고 가면 아주 반가워했다. 자, 술꾼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마도 이 허생전을 지은 박지원이라는 이 실학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박지원이라는 분이 등치도 크고 아주 술을 좋아한 호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작가의 어떤 기질과 성격이 작품 속의 허생에게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변씨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네요. 자, 10-3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허생이 이렇게 몇 해를 지낸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의가 날로 두터워졌다. 단어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 justice, 옳은 것, 옳고 바른 것, 자, 이런 단어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정의는 이런 저스티스의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자, 서로 사귀어서 두터워진 정, 두꺼워진 정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술도 먹고 또 변씨가 허생에게 뭐 양식이나 옷을 가끔 갖다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둘은 정말 이제 친구가 됐겠죠. 자,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사이가 되었을 때 이제 변씨가 진짜 궁금했던 걸 물어보게 됩니다. 야, 당신 5년 동안에 그렇게 100만 냥?
이런 돈을 대체 어떻게 벌었어요? 여러분들 100만 양은요 엄청나게 큰 돈. 지금으로 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적어도 100만 양이면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1000억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그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돈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자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건 뭐 쉬운 일입니다. 자,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버냐? 돈 버는 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면 이 나라가 어떤 조선이란 나라의 경제적 특성, 이 경제적인 특성을 잘 알고 이것을 활용하면 뭐 돈을 벌기 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움. 이거는 뭐 지금 현대에서도 통하는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진리죠. 돈을 잘 벌려면 경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허생은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해운, 그러니까 그 배라든가 이런 그 무역선을 이용해서 조선에서 나눴던 그 생산물들을 외국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자, 해운, 자, 배 기술과 그 배 운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취약했기 때문에 해외 무역이 어렵다. 이건 당시 조선의 어떤 경제의 뭐 일반적인 특성이죠. 자, 두 번째는요, 또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 자, 밖으로 외국으로는 배가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외 무역이 어렵고, 또 안으로는 수레가 다니질 못해. 다시 말하면 교통이 즉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내고 산을 뚫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평지가 있는 그런 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이 어렵죠. 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그 자연적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교통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내 유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두 번째 특성. 자, 이런 두 가지 해외 무역이 어렵고, 국내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 온갖 물화. 자, 물화는 온갖 재물이죠. 이런 생산물들, 곡식을 포함해서 공산품. 자, 1차적인 농산품과 2차 어떤 공산품의, 이런 재물들, 들이 제 자리에 나서 제 자리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급자족의 경제. 그냥 서로 무역을 하거나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상업이 그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적으로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업도 당연히 발달하기가 어렵죠. 자꾸 물물 교환, 장사를 통해서 상업이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공업도 발달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 나라의 경제가 자급자족 수준에 머물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경제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 허생이 파악했던 조선 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경제 구조의 취약성.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10개로, 자, 천냥을 10개 쪼개면 100냥이 되겠죠. 10가지, 100냥에 10가지, 그러니까 100냥씩 10가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쉽죠. 한 가지 물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9가지 물건에서 이때 재미는 이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을 낼 수가 있으니 이것이 흔히 일반적인 이윤을 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바로 조그만 장사치들의 어떤 이윤 추구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선생님 밑에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조그만 장사치들, 즉 소상은, 자, 소상인들이죠. 즉 소매업자, 소상인들, 소매업자들의 이윤 추구 방법은 그냥 적은 돈으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허생은 이제 천냥이 아니라 만냥으로 처음에 시작하죠. 변씨가 만냥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런 만냥이라면요, 이 만냥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적어도 5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자, 그런 돈을 가지고 자, 한 가지 물종을, 전국의 물종을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그만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독점을 할 수가 없죠. 얘들은 독점을 할 수가 없는데, 자, 허생은 만냥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아까 적은 장사치들은 천냥으로 시작해서 이거를 백냥으로 10개를 쪼개서 다양한 물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만냥으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하는 방법으로 허생이 경제적인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점을 해서 이윤을 크게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매점매석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좀 잘못 갔습니다. 화살표가 좀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볼게요. 조그만 장사치와 허생을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이윤 추구 방법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요, 허생이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백성을 해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독점한 매점매석한 물종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물건을 필수품을 그렇게 사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용,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법은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허생 역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점매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허생이 변씨에게 자신이 돈을 번 대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 통해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변씨가 또 묻습니다. 궁금해서. 야, 너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내가 줬는데 그렇게 끼워줄 줄 알고 청한 거냐? 너 그거 예측하고 와서 빌린 거야? 자, 이렇게 묻자 허생이 답하기를, 그건 당신만이 나한테 꼭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자, 능히 만냥을 가진 사람, 만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상, 큰 상인이죠. 큰 상인들은 누구나 나를 보면 다 주었을 거야. 너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처럼 큰 상인, 돈 많이 갖고 있는 상인들이라면 나를 봤을 때 누구든 돈을 다 빌려줬을 거야. 자, 거상이라면 누구든지 허생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았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자만감이죠. 자, 그런 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내가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백만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허생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런 이성적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요소도 있긴 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허생은 운명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반복해서 운명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 그의 복의 힘에 의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하늘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일보다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가 사사로이 했다면, 내가 개인적 욕심으로 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지. 내가 개인적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의 도움, 하늘의 뜻으로 했다. 자, 이런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허생의 운명론, 하늘의 힘에 의지해서 했다. 자, 자신의 능력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학자들도 대부분 다 하늘의 어떤 운명, 그런 운명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가볼게요. 자, 변씨가 이번에 또 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야, 너 사대부들이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오랑캐, 이때 오랑캐는 어떤 나라를 가리킵니까? 청나라를 가리키죠. 청나라에게 당했던 치욕, 너 그거 지금 하고 있어. 그 치욕을 씻고자. 그러니까 야, 남한산성에서 당했던 치욕 그 자체를 역사적인 우리가 사건으로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이게 1636년의 일이고요. 그 치욕을 씻어보고자 뭔가 준비 중이다. 여기 지금 빠져있네요.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 당시에 조정에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북벌론이라고 하죠. 북벌론. 자, 이 북벌론은 효종임금 때부터 추구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긴 했으나 당시 청나라가 워낙 강성했고 중국의 이제 본토, 그러니까 그 전에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새 주인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강성했습니다. 자, 조선의 당시 그 국력으로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북벌론입니다. 자, 이런 때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지금 필요할 때야. 그런데 너 같은 그 재주 있는 인물이 너 왜 그 조정에 나와서 이런 북벌론 같은 국가의 중대사의 힘을 보태지 않고 왜 파묻혀 지내고 있냐? 자,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 그 재주로 북벌론에 동참해라. 왜 동참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허생이 답하기를, 야, 자고로 옛날부터 야, 묻혀 지낸 선비, 묻혀 지낸 사람, 우리가 은일지사, 숨어서 살고 있는 선비를 은일지사라고 해요. 조정의 그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능력은 있지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냐? 우선 예를 들어볼까? 자, 조성기 같은 분, 자,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선비인데 이분도 능력이 있었지만, 자,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다. 이런 배잔방이는요, 자, 이거는 한자로는 포의지사. 자, 이 포가 도포, 그러니까 그 배옷, 배포자에서 배옷. 이런 배옷은 비단으로 만든 그 관복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백성들이 입는 그 배옷을 이 배포, 한자는 포라고 그래요. 포의, 배옷을 입은 선비란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글로 풀면 배잔방이가 되는 거죠. 이 배잔방이는 배옷을 입은 평범한 사람, 즉 벼슬 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 여러분 단어 뜻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또 반개거사 유영왕 같은 분은 자,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지만, 자, 이분도 조선 후기의 실학자적인 인물이죠. 유명한 인물인데, 역시 이분도, 자,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자, 그 추라에 파묻혀서 지낸 분입니다. 자, 이 조성기와 유영원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 유능했지만 등용되지 못한, 자, 조정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안 나간 그 이유도 있겠지만 조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천거하고 이들을 밀어준다면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한 이유는 자기가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펼칠 만한 어떤 조정의 분위기, 당시 위정자와 지배층의 어떤 인재에 대한 관점이 그들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죠. 가봤자
제대로 등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태클 들어와서 일이 망쳐질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자, 별세길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한 재능이 있었지만 저 바닷가에서 자, 그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 바닷가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 자, 소요라고 하는 건 할 일 없이 걸어다니는 거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지금의 집정자들, 위정자들, 즉 정치하는 인간들이죠. 자, 이 인간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야.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번 돈 100만 년이 되는 큰 돈을 그 큰 돈을 가지고 좋게 구왕의 머리를 살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이 구왕도 역시 뜻을 기억해 둬야 되겠는데요. 구왕은요, 아홉 구자 모든 나라, 그러니까 아홉 구자는 많은 나라, every country, every land, every state, every nation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원래 글자 그 자체의 의미는요, 고대 중국에서 중국 전체 큰 땅,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9개 주의 왕을 가리켜서 구왕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구왕은 자, 모든 나라를 가리키죠. 그 모든 나라의 왕의 머리를 살 만큼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가 그 돈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왔잖냐. 이건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 능력을 너희들이 이거를 받아서 정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인재 등용에 대해서, 불안면 인재 등용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변씨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너 왜 북본론에 동참해서 조정을 좀 도와주지 않고 능력을 좀 썩히고 있냐. 그러자 변씨는 야, 그건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그럴 관점을 지금,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변씨가요, 원래 이완 이정승, 여러분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자, 효종임금 때, 아까 효종임금 때 북벌론을 추진했고, 효종임금 때 유명한 이 장수인데요. 당시 어영대장이라고 해서, 어영대장은 뭐냐면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병 총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의 대장인 거죠. 그 정승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존 인물이 허구적인 소설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현실감이 커지고 사실성이 역시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완이 당시 여기 나오는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자, 변씨와 이완대장이 친분이 있고 친하기 때문에 변씨한테 물어본 거죠. 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향이나 여염에, 어려운 한자가 나왔네요. 위향은 이 항자가 거리 항자고요. 자, 지저분할 위자입니다. 좁고 지저분한 거리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거리를 가리키고요. 여염도 역시 백성들의 집이 많은 곳을 가리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해 두고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들의 공통 의미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란 뜻입니다. 자, 인재가 없는가를 물어봅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자, 허생의 이야기를, 자, 인재를 물으니까 내가 허생을 압니다. 허생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자 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이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 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자, 소인이 그분과 3년 지나도록 했지만 지금 이름도 모릅니다. 자, 그 선생님 앞에서 할머니, 변씨가 허생의 뒤를 따라가서 남산 밑에서 그 마을에 어떤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에게서 허생에 대한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할머니로부터 변씨가 들은 것은 허생, 허씨, 성이 허씨라는 거, 성씨만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름은 그때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까 성씨는 알지만 이름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이인,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뒤부터는
생전 동영상 앞에 걸 다시 참고해서 11문단부터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일단 빠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